그리고 나이가 들면 가는 기 먹기 마련이라며 난청을 노인 질환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이 되고 헤드폰, 이어폰을 쓰면서 볼륨을 높이시는 20대, 30대 분들도 중증 난청의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중증의 난청은 언제든 주변의 일,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진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허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강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조형호입니다. 오늘의 기코목TV는 난청 환자들을 위한 청력 개선 수술, 그 중에서도 특히 귀 내시경을 사용하는 청력 개선 수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 귀 내시경을 사용한 수술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시경을 사용하는 청력 개선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청력이 무엇인지, 또 청력이 왜 나빠지는지, 또 청력 개선 수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코목TV 시리즈 전체를 저희가 진행해도 모자랄 내용이니 정말 간단하고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증의 난청하면 완전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분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증도의 난청으로 구분되는 40dB 이상의 난청은 실질적으로 대화음 영역의 소리를 절반 정도만 들을 수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보통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쓰는 도표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은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이고, 이 중에서 언어 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대화음 영역의 주파수가 100에서 8000 헤르츠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대화음의 영역을 표시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바나나 형태로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도표를 환자들한테 이제 스피치 바나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세로축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로축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시벨입니다. 따라서 40dB 이상의 난청이라고 하면 소리가 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역이 낮은 치읓, 지읒, 시옷과 같은 자음 발음도 잘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대화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바로 내가 그런데? 주변에 누가 그런데? 하고 생각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난청이란 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40dB 이상의 중등도 난청으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의 비율이 15.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명당 16명에 가까운 수치죠. 그리고 이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 만약에 10명을 지나치신다면 그 중에 한두 분은 난청을 겪고 계실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가는 기 먹기 마련이라며 난청을 노인 질환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이 되고 헤드폰, 이어폰을 쓰면서 볼륨을 높이시는 20대, 30대 분들도 중증 난청의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중증의 난청은 언제든 주변의 일,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난청의 증상이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난청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 그 전에 먼저 소리가 귀에서 뇌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귀 바깥에서 생성된 소리, 즉 음파는 귀바퀴에서 귓구멍이라고 알려져 있는 외이도를 거쳐 중이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파가 중이에 있는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고막을 통해 전달된 진동은 귀 속에 있는 뼈인 이소골의 관절들을 거쳐서 달팽이관, 즉 와우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와우 안에 늘어서 있는 유모세포들은 이 진동의 주파수별로 반응해 청신경에 전기 신호를 보내줍니다. 청신경이 신호를 뇌로 전달하면 뇌의 축두엽에 있는 청각폐질이 소리를 구분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복잡한 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정상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외이나 고막, 이소골에 문제가 있어서 전달이 잘 안 되게 되면 전도성 난청이 생기게 되고, 와우나 청신경의 문제 때문에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혼합성 난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도성 난청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중이염을 앓거나 이소골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난청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에는 와우 자체가 기형이거나 소음으로 손상되거나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도 증상도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실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전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귀 안의 뼈, 이소골의 이상과 수술을 통한 치료, 특히 귀 내시경 수술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귀의 구조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소골은 이렇게 고막과 와우를 연결해주는 뼈입니다. 이소골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이소골이 서로 관절을 이루면서 연결되면서 고막으로 전달되는 소리 에너지를 와우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소골의 이상이 생기면 소리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전도성 난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소골의 이상은 대부분 수술이 아니면 치료를 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이소골의 이상은 크게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소골들이 외상이나 기형 때문에 연결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연결 자체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고막에서 전달된 소리 에너지를 와우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소골들이 선천적 이상이나 혹은 염증이나 이경화증으로 고정이 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소골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소리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소골, 귀 속에 있는 작은 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작은 뼈의 움직임에 이상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먼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청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확한을 강조한 이유는 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구분해 다음 단계의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전도성 난청이 의심되면 축두골 CT 촬영을 통해서 이소골의 모양과 연결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경화증의 유무도 함께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소골에 문제가 있다면 이소골을 제거하고 이소골을 대체할 보천물을 삽입하는 청각 개선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이런 수술 대상이 되는 이 중이라는 귀는 매우 좁고 섬세한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CT 같은 수단으로 축두골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해도 수술은 결국 이소골을 자세히 보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소골을 관측할 수단이 문제가 됩니다. 네, 전통적으로는 현미경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현미경을 보면서 피부 절개부터 해서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을 들어 올리고 이소골을 보면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보철물을 삽입하기도 하고요. 다시 고막을 덮고 웨이도까지 다 재건하고 나오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었고요. 또 수술 후에는 귀 근처에 붕대로 압박 드레싱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시경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시작할 때 언급했던 내시경이 겨우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수술에 사용하는 내시경을 가져왔는데요. 좁은 귓구멍에 넣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현미경과 비교해보면 내시경의 장점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시야가 훨씬 넓어서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던 주변 뼈에 고정된 이소골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술을 하면서 환부인 이소골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장점은 작은 내시경을 귀에 직접 넣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부 절개가 불필요합니다. 절개나 봉합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시술이 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통증도 적게 느끼시고 회복 기간도 짧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 환자분들이 관리할 부담도 적게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실제 수술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27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어릴 때부터 무측귀에 난청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우측귀에만 청력검사상 45dB의 전도성 난청을 보였고요. CT를 촬영해 보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소골의 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 내시경을 통해서 청력 개선술을 시행했고 이소골을 대체할 보형물을 삽입을 해서 청력을 회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끝나고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소독도 받고 상처가 아물면 실밥도 뽑고 흉터가 남는 걸 대부분 생각하시는데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귀 내시경 수술 받고 나서는 그런 문제가 사라졌다는 점을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술 부위를 글루나 또 스스로 녹는 패킹 같은 것으로 막아놓기 때문에 한동안 항생제 점유액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넣어주기만 하면 회복 기간 동안 별다른 처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하거나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도 10명이 수술을 하면 7명에서 9명까지 청력 개선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기존의 청력 개선 수술과 결과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개 부위가 최소화되어서 수술 후에 발생하는 미각 인상이나 통증 발생 같은 부작용 부분은 확실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력 개선 수술에 비해서 거의 모든 면에서 상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시경을 활용한 수술이 모든 면에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귓구멍이 너무 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내시경과 수술기구가 동시에 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시경을 활용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방식의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그 밖에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수술 전에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귀내시경을 이용한 청력 개선 수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이비인후과 의원을 방문 후 자세한 검사를 시행하여 귀내시경을 이용한 청력 개선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내시경을 이용한 중이염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이염 하면 다들 한두 번은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국내 통계가 조금 불분명하지만 외국 연구를 보면 생후 1세의 평균 62%, 생후 3세까지 83% 정도가 중이염에 걸린다고 합니다. 감기처럼 살면서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드문 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귀가 아프다, 멍하다, 뭐가 나온다 하다가 주변에서 중이염이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나마 아이들이 걸리면 어머님들이 좀 더 걱정들을 하시고요. 보통 몇 주 지나면 알아서 낫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이염으로 수술을 한다, 내시경까지 쓴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정밀 진단을 하고 증상에 따라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중이염이라면서 무슨 수술이냐고 하는 환자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이염, 단순히 조금 귀찮은 병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이염은 귀에 생기는 질환이니 귀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는 해부학적으로 보면 보통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귓바퀴부터 고막 직전까지 부분이 외이, 그리고 고막에서 달팽이관 입구인 난원창까지가 중이, 그리고 달팽이관부터 청신경까지, 그리고 여기에 평형감각을 만들어주는 반고리관을 합쳐서 내이라고 부릅니다. 중이염 하면 당연히 이 중이에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이 중이는 단순한 공간 같지만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역할도 많습니다. 일단 고막의 진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달팽이관과 연결되는 3개의 이소골이 있고, 중이 안에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이와 콧속을 연결하는 귀인두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귓바퀴 주변의 뼈인 축두골로 둘러싸여 있고 이쪽으로 안면신경도 지나갑니다. 바꿔 말하면 중이에서 생긴 염증은 심해지면 이 모든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실제로 항생제가 발달되기 전에는 중이염이 측두골로 퍼져서 위양돌기염을 일으키거나 목이나 두개강으로 퍼져서 경부농양이나 두개내 농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면신경 마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 흔한 질병이라는 생각에 조금씩 심해지는 증상을 방치한다거나 간단한 약으로 통증이나 귀 진물 같은 증상만 억제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모든 중이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중이염은 병의 경과와 증상에 따라서 급성 중이염과 만성 중이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흔히 어린아이들이 감기와 함께 자주 걸리는 것은 급성 중이염입니다. 보통 3주 이내에 질환이 지속되고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치료에 실패해서 장기화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만성 중이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고막이 손상되거나 이소골이 녹아버리면 난청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귀 울림을 겪게 되고 귀에서 고름과 악취가 발생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염증이 확산되면서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어렵다면 수술을 해서라도 반드시 염증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만성화되는 것과는 별도로 고막의 정상적인 구조가 무너지면서 주위 구조물이 파괴되고 염증을 일으키는 진주종이라는 질환도 대표적인 중이염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급성 중이염의 경우에도 저절로 호전되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면 다행이지만 청력 저하를 동반하거나 고막의 구조가 손상을 유발하면서 기간이 길어진다면 환기관 삽입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수술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네, 다시 강우석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중이의 구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성화된 중이염을 치료하려면 이 중이 안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술이 이루어지는 중이와 유황돌기 부분은 좁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안면신경, 달팽이관, 뇌기저부, 경정맥, 경동맥까지 수많은 주요 기관들이 뭉쳐 있어서 수술이 매우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염증 제거 수술에 비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수술을 하기 전에 청력 검사와 축도골에 대한 CT 촬영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중이염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게 되면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이에 생긴 염증 조직이나 진물, 고름 등을 제거한 뒤에 귀 뒤쪽에 있는 측두근막이나 연골막, 인공재료 등을 써서 고막을 재건하는 고실성형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소골까지 손상이 되었다면 보형물로 재건해주는 청력 개선 수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진주종의 경우 병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주종은 종양과 같이 계속 자라면서 주변의 골조직을 파괴하는 성질이 있어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몇 년에 걸쳐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주종은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중이염에 대한 수술은 귀 뒤쪽 피부를 절개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서 수술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리는 웨이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 시행하는 신기술인 내시경 귀수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현미경 수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귀 뒤를 절개해서 중이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현미경을 통해 중이 내부에 환부를 확대하며 정밀하게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현미경을 사용해 직접 환부를 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환부를 관찰할 수 있고 양손을 모두 사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절개와 봉합을 하게 되니 상대적으로 회복 기간이 길고 관리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내시경 귀 수술입니다. 보통 내시경 하면 위내시경처럼 굵고 길고 휘어지는 내시경을 연상하시겠지만 귀 수술에 사용하는 내시경은 가늘고 단단한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가늘지만 HD급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환부를 가까이에서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고요. 웨이도처럼 좁은 부분을 지나더라도 넓은 시야를 유지하면서 현미경으로는 보기 어려운 부위까지 확인하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시경 귀수술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귓구멍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현미경 수술처럼 수술 부위를 관측하기 위해서 별도로 피부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보통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말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흉터도 남지 않고 수술 후에 관리가 편하고 회복도 빠른 편이죠. 특히 최근에 중이염 내시경 수술이 신의료 기술로 인정되면서 의료보험 급여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접근성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만성 중이염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귀 내시경을 이용한 중이염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이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중이염 증상이 점차 심해지거나 난청이 시작되신 분들은 이비인후과를 꼭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귀코목TV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